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지방선거 사전투표 오늘과 내일 진행이 되죠. 부지런한 유권자는 이미 마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동안 정당과 후보의 선거 전략 이야기를 시사본부에서도 많이 했는데요. 자, 우리 유권자의 투표도 전략적 행위입니다. 투표의 목적, 투표의 대상, 투표의 기대 효과 등이 있는 거고요. 자, 정당과 후보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 유권자의 전략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좋은 선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치에 국민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자, 지방선거입니다. 우리가 정치 서비스의 고객입니다. 자, 길거리 유세에서 인사 많이 하고 그렇게 공약을 외쳤으니 자, 정당과 후보가 유권자를 얼마나 추앙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 법철학자 예링의 말인데요. 자, 투표하러 나가는 유권자,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투표 포기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권리를 포기하는 주민이 적었으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시고요. 2부 6.1 릴레이 인터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 자, 안철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자, 한입뉴스 핵심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전투표가 새벽에 시작됐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투표율인데 네. 박 기자님, 투표율 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보면 4.5% 기록하고 있어요. 12시 기준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난 이제 대선 때 7.1%보다는 낮아요. 낮고. 뭐 저희가 예상을 했었죠. 대선 때보다 낮을 거다. 네. 그런데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는 높습니다. 그때 12시 기준으로 3.7%였는데 올라갔네요. 4.5%니까 예. 관심이 그만큼 좀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내일까지 봐야 되고 본투표도 봐야겠지만은 네. 이 여야의 뜨거운 선거전이 투표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혹시 임 작가님 네. 높아질까요? 다만 이제 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네. 이제 사전 투표의 투표율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 선거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틀에 걸친 사전 투표가 사실상 이 투표일의 연장으로 유권자들한테 워낙에 인지가 되고 있고 미리 투표를 하면 좀 편하다라는 것도 이제 다들 이제 그렇죠? 많이 인식을 하시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번에는 유독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투표에 많이 나서달라는 캠페인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네네. 네, 기존에는 사실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사전투표보다는 이제 본투표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지난 대선부터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네. 사전투표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많이 독려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전투표합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사실 사전투표함에서는 대체로 이제 민주계의 이게 투표 용지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럴지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높게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 곳이 이제 전남입니다. 네. 뭐 매번 그렇지만 이제 전남이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데 현재 최고 8.5%까지 이제 사전투표율이 나오고 있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입니다. 지금 3.1%.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 비하면은 뭐 사전투표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지금 이제 4.2% 나오고 있고요. 경기가 3.9%라서 원래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서울 수도권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네네. 이 정도면 이제 기존의 사전투표율 때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도 댓글에 그런 청취자분 요청이 있어서 좀 정확한 시간과 투표 방법을 알려달라. 사전투표, 본투표가 좀 다른 게
저 아침에 사전투표 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집 앞에서 했어요. 가면은 관내, 관외. 네. 저는 어차피 지역 유권자라 본투표도 곡이고 네네. 사전투표도 곡인데 문제는 사전투표는 제가 들어가는데 어떤 젊은 분이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해도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투표소 3,551곳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사전 투표소가 어딘지 보시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도 보셔도 되고 네네. 아니면은 우리 포털 앱, 지도 앱 여기 봐도 나와요. 다 보입니다. 보이고 그러니까 그 정보는 많이 이제 보실 네네. 수가 있고요. 주소지가 다른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전 투표장으로 가면 돼요. 지금 저희가 여의도 있으니까 여의도에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뭐 여권, 운전면허증 이런 게 꼭 있어야 되고요. 네. 모바일 신분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캡처 화면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분증을 사진 찍어놓은 이미지 사진으로는 확인 안 해준다. 모바일 신분증도 네. 그걸 뭐 이미지로 가져오면 안 되고 캡처는 안 되고 직접 앱 실행 과정을 확인하거든요. 거기서 보여줘야 돼요. 네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디서나 할 수가 있고요. 확진자들은 어떡하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 내일 합니다. 확진자분들은. 사전투표 이틀 중에 둘째 날만 그렇습니다. 한다. 오늘은 안 하세요. 오늘은 없어요. 네, 오늘 없고. 본투표 때도 할 수 있는데 네. 사전투표는 내일만 하실 수 있고요. 네. 그것도 시간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확진자 사전투표가 내일 또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신분증 꼭 있어야 되고요.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또 이름이 기재된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 문자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소지의 지정 투표소가 아니라 3,500개가 넘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 네. 가도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의 투표를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본투표는요. 지정 투표소로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 거죠. 공보문에 주소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하라고. 네. 그래요. 투표장 찾으시기 전에 이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워낙 후보가 많고 그리고 이제 받게 되실 투표 용지도 네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단 7장입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단은 시도지사 같은 이제 광역단체장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기초단체장, 이제 자치구라든지 시군구 의장 뭐 이런 선거와 관련된 기초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 광역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광역의원도 하셔야 되고 네네. 지역구 기초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기초의원까지 해서 네. 총 7장의 투표용지를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인쇄해서 7장을 한 번에 들고 기표소로 들어가셔야 되기 네. 때문에 누구한테 투표할지를 미리 좀 그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누구한테 표를 주겠다라고 마음을 좀 결정하고 가시는 게 좋고 특히 주의하실 점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소속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요. 기호도 없고요. 이름만 있어. 그렇습니다. 이제 가로로 그래서 표시가 돼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 생각하시려면 혹시 뭐 이제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난 이번 투표에는 몇 번 그냥 쭉 찍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가셨다가 당황하십니다. 네네네. 교육감은 투표지에 그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기호도 없고 이름만 있지만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이름은 민주당계가 아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계 혹은 뭐 진보계 보수계가 아니다. 뒤섞여 있다. 뒤섞여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찍으려는 교육감의 이름을 알고 가야만 이 투표가 가능해요. 네.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저는 아침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게 시사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7번 찍는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네를 갔더니 6장이에요. 7장, 6장. 6장. 저희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아닌데 6개더라고요. 6개를 찍는 지역도 있고 네. 잘 보니까 세종시는 3장 찍는데요. 제주는 5장 찍는데요. 그렇죠.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대체로 7개인데 7개 찍어야 되는데 조금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고 가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8개를 찍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사전투표 많이 하시고요. 본투표 날 좀 마음 편하게 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오늘 오전에 용산에서 네. 사전투표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사전투표를 했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고 여야 용산에서. 지도부도 네.
그리고 여야 뭐 각 후보들도 네. 많이 사전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주로 보도가 되는데 남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자, 박 기자님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했고요. 그렇죠. 내일 하려고 합니다. 내일 하려고 한다. 내일 아마 네. 선거 유세 취재 다니다가 네. 좀 지도로 확인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임 작가님 눈길 피하지 마시고요. 아직 안 하셨죠? 저는 이제 아내랑 손잡고 있다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3시에. 이 방송 끝나고 예, 예약이 돼 있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네네. 네. 주소진 같은 거죠? 물론 네. 그렇게 알고 엄청 있겠습니다. 당황하게 만드시네요. 네. 예. 아니 혹시 뭐 주말 부부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사전 투표는 경험상으로 봤을 때 네네. 둘째 날 주말에 하면 사람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날도 점심시간 전후에서는 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약간 비껴서 한 3시, 4시쯤 오후. 이때를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른 시간에 좀 많이 몰리고 이제 거의 마감 시간에 많이 몰리고 네. 점심시간 전후에 많이 몰리고. 자, 시간도 보시고 줄이 길면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투표로 나왔구나. 자, 여야 지도부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오늘 메시지를 냈겠죠? 네, 뭐 사실은 이 여야 지도부들이 전국을 돌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세를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찾아서 투표를 하고 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강원에서 열리는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 앞서서 원주 문화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고요.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에 강하다. 그러니까 조직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꼭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네. 또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오늘 보면 울산에서 유세를 하면서 투표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내일 합니다. 내일 오전에 하는데 그것도 인천 계양을 이 사전투표소를 윤영선 후보와 함께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또 유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계양을에 총력 지원하고 있다. 이거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오늘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이 충북도청,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이 경기 광주시에서 투표를 했고요. 예. 박홍구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에 유세 일정 중에 가까운 투표장에서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한 부분은 사전투표를 해야 이게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 동료를 주변에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여야 지금 이제 지도부가 어디서 이제 투표를 했는지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의 이제 지역구 강릉이라 이제 강원도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주라는 거는 원래 이광재 지금 강원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가 이제 원주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을 노리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지역구가 이제 울산 지역이고요. 울산 시장을 지낸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친분으로 잘 알려진 송철호 현 시장이 이제 울산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한 행보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는 오늘 저녁 6시까지, 확진자는 6시 반부터 8시까지 사전 투표 내일도 이어지고요. 확진자 투표는 오늘은 없고 내일만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 6월 1일 이제 본투표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소식이,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틀 전에 대통령실 경비단이 실탄을 분실했다. 근데 이걸 아직도 못 찾았다. 네. 지금 군대 다녀온 분들 아시겠지만요. 훈련병 때부터 사격하고 탄피만 잃어버려도 엄청나게 저희 때 얼차려를 받았는데 그렇죠. 실탄을 분실했는데 아직 못 찾았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틀 전이니까 18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 100일 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이 이 용산 집무실 경내 경비를 씁니다. 네. 집무실에 이제 경비를 쓰고 방어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때 이 소속 경찰관 중에 한 명이 근무 교대 과정에서 389경 권총에 쓰이는 실탄 6발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6발? 네. 그런데 지금 오늘이 27일이죠. 네. 18일부터 치면 열흘째 그렇죠.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네네. 참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동안 2015년도에 뭐 이 청와대 외곽경비 하는 그곳에서도 실탄 잃어본 적이 있는데 네. 뭐 이틀 만인가 찾은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찾았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못 찾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네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됐었냐라는 질타
그리고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 폐쇄로를 확인해서 알아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용산 집무실 경내는 폐쇄로가 TV가 없습니다. CCTV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찾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이게 외부로 반출됐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발도 아니고 6발이 뭐 이렇게 줄줄 흘렀을 리도 없는데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본인이 착각을 해서 잘 뒀는데 그걸 못 찾았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유견발 아까 389경 총기 전문가 임경비 작가님 어디 있습니까? 총알은? 제가요. 제가 총기 전문가. 저는 이제 군에서는 이제 정훈 장교였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정훈 장교는 사격 안 해요? 기초군사훈련은 똑같이 받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6발짜리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 탄창 자체를 분실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아가지고 네네. 맥락을 좀 살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탄창식이냐 리볼버냐도 다르잖아요. 뭐 그렇죠. 네. 어떻게 잘하시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탐정 자격증을 따려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처럼 군에 갔다 온 한국 남성들은 실탄을 잃어버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노이로제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항상 이 탄피가 숫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네네. 항상 이제 사격 훈련을 하고 나서는 이제 숫자를 세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거를 잃어버리고 또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충격적인데 하필이면 네. 그게 그냥 일선의 군부대도 아니고 네. 대통령을 이제 근접 경호를 하는 101 경비단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거야말로 자칫하면 기강회의로 비춰 보일 수 있는 일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반드시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다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혼란 중에 하나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이런 과정을 좀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탄을 하나씩 넣었다 그게 빠진 게 아니고 실탄을 실탄집에 넣은 채 근무에 나섰는데 6발이 들은 실탄집 자체 그게 통째로 좀 없어졌다. 실탄집 강장치가 풀려가지고 탄환이 통째로 분실됐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고의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임경민 작가가 얘기했듯이 이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오면서 뭔가 혼란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101 경비단이 4개의 대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4개 대대가 집무실 경비를 서게 되는데 3개 대대는 용산으로 왔습니다. 근데 1개 대대는 청와대에 남아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대대가 하던 일을 3개 대대가 해서 업무의 과중이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찾아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상황에서 그 이틀 전에 분실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인데도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이게 못 찾고 있는 것도 또 앞으로 미스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좀 깨끗하게 이 사안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말인데요. 대통령실은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해야 한다. 미국이 그렇다. 자,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하고 뭐 대통령 1층에서 청사 출근길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많이 질문을 받죠 여기서.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시로 이제 설치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걸 법무부에서 다 인사 검증을 하도록 맡기는 게 적절하냐라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더니 윤 대통령이 굉장히 그 동작을 크게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상당히 톤을 높여서 이제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마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법무부 산하의 FBI, 그러니까 연방 수사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1차 검증을 하고 추가적인 검증을 이제 백악관의 이제 법률 고문실에서 하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에 지금 그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법무부에 너무 권한이 몰리고 있다. 특히 검찰 중심으로 인사 검증이나 확인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다. 그래서 사정 컨트롤 타워나 옛날에 그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특별 감찰반 이런 것처럼
공직자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거를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 없이 공직자 후보의 비위 의혹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수집 없이 이 본연의 정책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번에 밝힌 겁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여야 논란이 좀 큰 사안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는데 검찰이 혹시라도 이런 이제 고위급 인사 정보를 또 이제 점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자,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 장제원 의원 그런 얘기했죠. 이게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자, 지금 이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안기부가 부활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하지만 이제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또 이제 여당의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다만 뭐 이번 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다라고 일축하기에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여러 좀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 매체들에서도 법무부를 향한 이제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엊그제 전원책 변호사도 요건 문제 있다. 맞습니다. 또 보니까 이제 이재호 고문 같은 분도 문제 있다 하고 이제 보수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 이게 꼭 이제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법률 체계상으로 봤을 때도 같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예를 들면 국무총리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같은 직역에 있는 다른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같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맞느냐,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압축하기에는 좀 부족한 설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행은 되는데 찬성 반대가 팽팽하고요. 그리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인지 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슈고요. 지금 12시 41분 넘어서 42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사고 때문에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다리비 1, 2차로가 사고 때문에 차단되고 있는데요. 사고 여파로 분당수서로 복정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복정부터 청담대교 북단 지나는 데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전 시간보다는 수월해져서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서만 서행하고 있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여의하루에서 한강대교, 다시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 까지만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반대 구리 방향은 가양대교 부근과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 그리고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만 어렵고요.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산패 부근에서 월문 1터널 쪽으로만 평소보다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아직도 이제 이어지는 후속 인사들이 있죠. 새 정부에. 그런데 자, 국무조정실장 그동안은 이렇게 크게 주목받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있고 국무조정실장 누구지? 이거 다 기억을 잘 못하세요. 장관급이긴 하죠. 네, 장관급.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슈가 뜨겁습니다.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뭐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결정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명은 됐는데. 지금 아직 인선도 안 된 거죠, 사실. 인선 자체가 안 됐는데 물망에 올랐는데. 물망에 올랐는데. 문제는 강하게 권성동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가 반대했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반대가 나오고 있고. 네,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이게 뭐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좀 톤은 좀 다르지만 윤종원 이 인선을 좀 바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추천했으니까 이게 나왔겠죠, 얘기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추천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기자들의 질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인사검증이 안 끝난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 좀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 간의 갈등으로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한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세를 펼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좀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도 판단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우선 부처를 보고 부처가 앞으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 제일 중요한 덕목을 뭔가 이거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받는 건데 그 풀이 받아지면 그다음에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고 네. 그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선하는 건데 아직까지 윤 행장 인사가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공개가 됐으면 바로 임명장 주고 추천이 됐을 건데 아직도 검증의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없는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명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임명된 건 더더욱 아니고 네. 추천을 해서 총리가 인사 검증 과정이 있는데 왜 이게 언론에 갑자기 큰 이슈로 터져 나오고 이름을 딱 찍어서 반대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아까 팀장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네네. 역대 국무조정실장 인선 중에서 가장 네. 화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역대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장관급 인사긴 한데 네. 일단은 이제 국무총리의 부하로 인식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총리실의 가장 주요한 업무가 각 그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라는 건 국무위원을 총괄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서 그 일을 총괄해서 하는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그런데 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주목도는 다소 원래 떨어지던 자리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당과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거는 윤정원 IBK 그 행장이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경제수석을 지냈고 그 당시에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여당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실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실패한 정책 추진자를 국무조정실장으로 앉히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체성이 맞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어떤 연속성 측면에서도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인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내밀한 사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만 하더라도 원래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그 당시에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라든지 그 정책실이 있었죠. 그때는. 지금은 정책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도 이제 홍장표 경제수석 그러니까 윤정원 경제수석 이전 바로 직전에 홍장표 경제수석이 주도를 했었던 거고 사실은 윤정원 경제수석으로 바뀐 뒤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진짜 이유일까를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좀 되짚어보게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인사권은 결국 대통령에 있으니까 결정하실 문제지만 과거 정권 연장에 실패하고 민주당에 5년간 정권을 내준 것은 당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정부에 대해 할 말을 하는 그런 당의 체질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거를 본인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여당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 거라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당정 간에도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그중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당정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이 과거에는 당청간. 그렇죠. 청와대와 당 간에 그러니까 당이 청와대가 지시하는 것을 그냥 처리하는 거수기 역할 아니고 할 말은 하고 비판도 한다. 근데 이 건강한 관계를 하겠다. 지금 당용 관계라고 해야 돼요? 당용 관계. 아직 이름이 안 정해졌잖아요. 용당으로 할 수도 없고 좀 빨리 이름이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게 얘기했어요. 대통령과 총리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 되게 압박하는 분위기인데 오늘 더 점점 이제 발언 수위가 세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비판 나왔죠. 네, 이제 박홍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거 한 총리가 추천한 국무조정실장 여당 전원이 반대하고 나설 수가 있냐. 이거는 여권이 본격적인 자리 다툼을 시작한 거다. 비판을 했습니다. 자리 다툼이다. 그러면서 총리를 인준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벌써 허수아비 총리로 길들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또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팝콘 각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팝콘 각. 근데 이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한 번
이 용산으로부터 네.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이제 소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조정안을 받았다가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기 초반에 체면을 한번 구겼던 셈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강력하게 인사 관련된 그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제 여의도에 떠돌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제 윤멀간이 됐다. 라는 이 루머가 확인이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논리가 좀 왔다 갔다 해서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그 이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인물 아니냐. 진보 보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으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좀 궁금하긴 해요. 그게 사실 이제 윤종현 그 행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부에서 일했다고 하기도 뭐하거든요. 계속 이제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경제 관료로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일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일했고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인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을 판단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각하를 했어요. 각하.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각하는 주로 법원에서 쓰는 표현인데 공수처가 각하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하려고 봤더니 별다른 혐의 단서가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럼 보통 무혐의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공수처는 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 이런 처분을 내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헌재 정도 얘기 나올 때 뭐 각하, 기각, 인용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공수처가 각하했다 그러니까 좀 낯설어서. 이제 이게 이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 경기 이제 성남시 대장동 대출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난해 10월에 이 사생이 공수처에 고발을 한 건데요. 공수처는 이렇게 이제 각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PD님이 제일 똘똘해요.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김홍일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앙수사부 연구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서 사건을 종결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실상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의견이 되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다. 대충 보니까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요, 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 이른바 이제 86 용태론 파장, 이 수습 국면에서도 계속 좀 티격태격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수습된 겁니까? 네, 사실은 어제 이 청교광장에서 있었던 집중 유세에 지도부가 다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원 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둘 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수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또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어떻게 수습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 이재명 그래서 후보 입장이 뭐냐 이게 좀 궁금한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 상황에서 잘 모른다. 그리고 방송 인터뷰에서 그랬더군요. 나와 있어서 벌어지는 상황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애매한 것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계의 좌장이죠. 박지원 위원장을 이제 옹호하는 의견을 어저께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균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0419님 머리가 모두 빠진 암 환자입니다. 응원드립니다. 완치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전투표했습니다. 아프신데도 투표하잖아요. 우리 나가야죠. 자, 걷기가 좀 힘들어도 제게 주어진 한 표를 행사했더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너무 칭찬드립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신청하셨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직무 수행을 할 때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개발구역 안에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자신에게 민원을 신청한 퇴직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갈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어묵꼬지와 어묵꼬치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어묵을 꼬챙이에 꿰은 음식물은 어묵꼬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떡을 꼬챙이에 끼워 구워 먹는 음식은 떡꼬치겠죠. 자, 다음으로 보냉용기와 보랭용기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여기서는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를 리을로 쓰는 보랭용기가 맞습니다. 보랭에서 랭은 찰랭자를 쓰는데 이 한자가 단어의 첫 음절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냉으로 쓰여서 냉장고, 냉탕처럼 쓰지만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올 때는 원래 음 그대로 랭으로 표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상금을 뒤져내다와 비상금을 뒤어내다 가운데 맞는 표현 어느 것일까요? 여기서는 비상금을 뒤져내다가 맞습니다. 뒤져내다는 무엇을 찾으려고 샅샅이 들추거나 해치다란 뜻의 동사 뒤지다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뒤져내다는 샅샅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란 뜻이 있습니다. 서랍에서 돈을 뒤져내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동네 정치부터 깔끔하게 오픈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 동네는 우유팩수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밤에도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엔 운동기구가 별로 없어서 저 멀리까지 다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우리 가족의 편의를 위해,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KBS 1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해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KBS 58분 날씨.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오늘 순간풍속 시속 70km에서 90k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고요.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광주, 부산 27도, 제주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3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이 서울 29도, 대구 33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전남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논란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을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18개 행정부 중 8번째 서열인 법무부 장관이 총리와 부총리를 검증하는 등 인사검증을 쥐락펴락한다는 소식에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8일 각하했다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을 공수처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포기이자 직무유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6.1 재보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성남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네네. 예, 잘 지내시죠? 아유, 그럼요. 자, 네. 오늘 드디어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예. 안 후보님 투표하셨어요? 예, 그럼요. 아침 9시 10분쯤 제 아내하고 함께 투표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분께서 함께. 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새 정부의 마스터 플랜을 그리셨는데, 자, 그런데 왜 국무총리나 경기도지사를 선택하지 않고 분당갑의 보궐로 출마하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유는 뭔가요?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네네. 인수위원장 임기가 5월 9일까지입니다. 네네.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되면 그때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도중에 국무총리 인선이 되고 경기도지사 출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무총리나 경기도지사 하려면 인수위원장을 도중에 그만둬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새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50일밖에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나라 일이 말이 아니게 되죠. 네네네. 그래서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나 경기도지사 물리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 네. 그래서 인수위원장 임무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리가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상대 후보가 이제 민주당 김병관 후보인데요. 예. 이렇게 이제 비판을 내놨어요. 자, 선거철마다 다른 선거구에 출마한다. 철새 정치 아니냐? 자, 어떻게 좀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노원과 분당밖에 출마 안 했는데요. 선거 때마다라는 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국회에 와 보니까 특히 IT인들이나 전공을 하신 분들이 국회에 많이 오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김 후보가 좀 너무 빨리 구태 정치에 빠져가지고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승부하고 하기보다는 네거티브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어서 네네. 선배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IT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자, 김병관 후보 주장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실제 현장 다녀보면 민심은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안 후보가 느끼시는 또 분당갑의 민심이 있겠죠? 어떻게 체감되던가요? 첫날부터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네. 그걸 알 수 있는 게 보통 그 거리 유세할 때요. 지나가던 자동차에서 알아보시고 손을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네. 그게 대부분 선거 중반을 넘어서서 한 3분의 2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네.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예. 기대감이 그만큼 많으시다는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따뜻하게 체감하셨다. 반갑고 감사하더라. 근데 지금 막중한 책임감 말씀하셨으니까 네. 자 이게 이 국회의원이 되면 사실은 이제 나라 일을 돌보는 게 주 임무이긴 하지만 또 지역구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분당갑에 좀 시급한 현안은 뭘로 파악하셨습니까? 가장 시급한 현안 두 가지가 그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분당 이 지역이 제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가장 대규모로 지어진 단지거든요. 네. 1991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어서 재건축 시한을 이제 넘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원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 분당에 사시게 되다 보니까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2024년에 개통될 GTA X라든지 또는 3호선 전철 연장, 8호선 전철 연장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거와 교통. 자 그런데 이게 보궐선거다 보니까 이제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24년 총선이 또 다가오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당선되시면 가장 먼저 좀 추진하실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꼽고 계세요? 우선순위는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국회의원은 지역 일도 챙기면서 네. 국가 일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미 발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추가해서 발의한 다음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네네. 첫 번째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국회 윤리특위를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국회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요즘 보면 성추문부터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모범을 보여야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국회의 윤리를 강화하겠다. 네. 자, 지금 이제 뛰어다니시는 지역구에 대장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선 때도 많이 언급하셨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 인맥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대장동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셨는데, 자, 대장동 주민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던가요? 뭐 제일 크게는 사실은 대장동의 그 개발 이익이 거의 대부분 특정 민간 업체에게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환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환수하는 게 돈을 자기들한테 나눠 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하는 사업 비용으로 써달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 주변에 보면 고압 송전탑이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습니다. 네. 그걸 지하화하기로 원래 계획이 다 되어 있었는데
돈을 더 남기려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이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지하철 3호선 연장이라든지 또는 백운산 터널이 있습니다. 네네. 그건 이미 경기도에서 사업 타당성도 다 검증받고 공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자동까지 그 분당에 있는 정자동까지 직선 코스로 가는 문제, 네. 또 광역 버스 문제, 그리고 또 과밀 합금 문제, 정말 말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익 환수를 해서 여러 가지 공익적으로 써야 할 것이 많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와 빅매치가 벌어지나 했는데 개항을로 갔어요. 예. 자, 혹시 그럼 이재명 후보가 좀 대장동을 피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여기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로 가겠다고 말을 했을 때도 저는 그거 취소하고 다시 와서 여기서 나랑 대결하자. 그래서 시민들이 판단하고 시민들의 심판을 받자고 제가 제안까지 했었습니다만 뭐 끝내 거기서 나오시지를 않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결국은 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 민심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것도 반대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계셔서 일각에서는 안 후보님이 험지인 개항을을 피하고 쉬운 분당갑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좀 반론 주시겠습니까? 정치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연고입니다. 아, 네네. 연고가 없는 곳에 가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고가 있다는 말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고 그 문제를 풀 의지와 그리고 애정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그 연고 있는 곳에 가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인 부산, 그리고 제가 대학교부터 살았던 서울, 그 다음에 분당에 판교가 거의 비어 있을 때 제가 창업한 안랩 본사를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판교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안랩 사옥입니다. 네네. 먼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를 얻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는 연고가 있는데 개항갑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네. 개항을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고는 이재명 후보가 더 이쪽이 많죠. 성남시장 2번 하셨고 경기지사 하셨으니까 네네. 연고가 있는 곳에서 붙어야지. 연고 없는 곳에 갔다고 비난을 해놓고는 저도 연고 없는 곳으로 가서 싸우는 게 그러면 모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다. 네.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분당갑에서 안 후보님과 싸웠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게 정치 도의입니다. 정치 도의다. 연고. 알겠습니다. 자,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지금 선거 와중이긴 합니다만 선거 이후의 행보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투표의 결과는 6월 1일 이제 밤 나올 테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가정적으로 입성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와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지금 제 당선 밖에는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골프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어떤 분이 골프와 선거는 머리를 들면 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격언이죠. 예, 그래서 저 마지막 순간까지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제 진심을 전달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그때 꼭 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당내 역할은 앞으로 이제 지켜보고 지금은 선거에만 선거만 생각하고 계시다. 자, 지금 지금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하고 또 이제 의도했든 아니든 러닝메이트 관계가 돼 있으시잖아요. 네, 벌써 3번 같이 유세를 했습니다. 네, 이게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까지 안심해 트리오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 앞에 이름 글자를 따서 조금씩 변형하니까 안심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안심해 트리오. 자, 안 후보께서는 지금 이제 도지사 선거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강영석 후보는 이게 좀 단일화를 거부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견 가지고 계세요? 근데 뭐 저도 그런 유경험자로서 그러시죠.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전적으로 후보자의 결심에 달린 겁니다. 결단에 달린 겁니다. 이걸 누가 뭐 하라고 하거나 말라고 하거나 또는 선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적으로 후보자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수위원장을 뭐 바로 얼마 전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취임 직전까지 이 5월 10일 이후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꾸려졌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서오남, 서륙남 이제 어제는 또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지명됐습니다. 예. 인재풀이 협소한 거 아니냐, 참신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안 후보께서 이 인수위원장 시절부터 좋은 분들을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인사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사실 다양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벤처기업을 해볼 때 천재 10명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성격이나 전공이나 또는 성격의 사람들 10명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시키면 좀 못한 사람들의 그룹이 오히려 다양성이 있는 그룹이 오히려 이깁니다. 천재가 아니어도. 네. 다양성의 힘이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인사를 보니까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언론뿐만 아니라 저도 했는데 네. 아마도 한 몇 주 이렇게 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셨나 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여성 장관, 차관 이렇게 등용하신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좀 다양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국민 통합 관점에서도 그렇고 문제 해결하는 그런 면에서도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 많은데 또 이제 이 선거 이후에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니까 방송 듣고 계신 유권자분들에게 왜 안철수여야 하는가 한마디로 남겨주시죠. 예, 저는 안랩 창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분당 판교 가치를 높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제가 안랩 이사회 의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곳에 돌아왔는데요. 네. 처음에 제가 2012년에 이 판교를 자리 잡게 만들었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의 역할은 제2의 도약을 시키는 역할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당선되면 중진 3선 의원이 됩니다. 네. 여당에. 네. 그리고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있는 거의 내각에 있는 장관들과도 다 이렇게 인맥들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활용해서 제대로 성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죠. 자,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그널이 나오니까 배 소장님이 나 이거 너무 좋아. 네. 자, 우리 복고 세대. 네. 또 우리 여론오락관 우리 또 시사본부가 또 최고의 프로그램이니까 아유, 신이 나요. 신이 나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투표도 시작됐어요. 사전투표. 네. 그런데 어제부터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예요. 금지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 언급하는 모든 숫자는 이제 그제 이전에 발표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 여쭤보죠. 선거 후보들 기호 1번, 기호 2번. 이거 여당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왜 1번 아니냐? 배 소장님.
네네. 왜? 자, 오늘 시사본부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호 1번과 2번의 기준은 뭘까요? 네네. 자, 잠시 뒤에 정답 발표드리고. 그거 아니고요. 뭐야, 상품도 준비 안 했는데. 상품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을 드린다? 자, 이건 기준은 국회의원 수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의 의석수.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교체됐다 하더라도 의석수가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1번, 네. 국민의힘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지금 긴장했어요. 왜요? 모를까 봐. 모를까 봐. 네. 아유, 천하의 배 소장님. 걱정할까 봐. 네. 깜짝 놀랐어요.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방선거 본투표 기준으로 딱 5일 남았습니다. 네. 사전투표 오늘 시작됐고요. 진행 중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조사들을 가지고 네. 자, 오늘 현재 판세를 점검해 볼 텐데 어제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여론조사 좀 판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그 여심이에요. 하루에 100개까지는 아니어도 100개 근접하는 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매일?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권역별로 지역 언론사부터 해서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네네. 출구조사 그렇습니다. 준비하겠죠. 예, 그래서 방송 3사 조사를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가중치를 줘서 보는 게 좋겠다 해서 네. 그 자료 갖고 왔고요. 지금 방송 3사가 23일에서 25일까지 무선전화 100%로 전화 면접조사 실시한 결과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4석을 가져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광역 단체장 기준. 이 지방선거 광역 17개 기준으로 네. 이제 승패를 판정을 하는데요. 민주당이 4개, 국민의힘이 9개, 그다음에 경합 지역을 4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호남 플러스 제주를 분류를 했고요. 예. 국민의힘의 경우는 그 영남 5개와 그다음에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이렇게 4군데를 더해서 충북, 충남. 예, 그러니까는 경합 우세로 지금 분류를 한 상황이고요. 경합지 4군데는 인천, 경기, 대전, 세종입니다.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예. 야, 네. 그래서 여기 이 경합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경합 지역이 지금 경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또 대전도 그렇고 조사 결과마다 지금 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서 진짜 여기가 실제 이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어느 쪽으로 그 국민의힘으로 갈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갈지 이걸로 이제 최종 판세가 결정될 것 같아요. 야, 그럼 이게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네. 만약에 야당에게 최악의 경우는 13대 4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야당에게 최선의 경우는 9대 8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죠. 네. 야, 그래요. 자, 참고로 오늘 언급된 모든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9곳, 민주당 4곳, 우세 4곳이 경합. 자, 배 소장님,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만큼 구도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힘든 선거라고 봐야 되겠죠. 힘든 구도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선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몇 곳 가져간다 이게 기준이 되긴 힘들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적게는 10곳 많게는 13곳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고 전망입니다. 그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적으로 이기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경기도죠.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고. 지난주에도 경기도 올인하셨는데.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인천 계양을 여기에서 어떻게 됐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의회의 박빙. 네, 여기는 또 그러고 이거 만약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 선거 결과 알 수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하더라도 가까스로 이기면 그건 별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로서는 영향가가 없어요. 격차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신히 이긴 건 이긴 게 아니다는 이야기가 이겨도 나온 만큼. 격차 있게 이겨야 그렇죠.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기도 성적. 두 번째로는 계양을의 격차.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이제 어떤 또 이 의미를 가지는지 정성적인 분석까지 해 주셨는데 동의하세요? 네,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역시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그 한국갤럽이 17일에서 19일 조사한 결과 기준으로 보면은 긍정평가 51%, 부정평가 34%, 부동층이 15%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29%, 정의당이 4%, 무당층이 23%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 자체가 민주당이 쉬운 구도는 아니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지상파 방송 3사 여론조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 조사 기관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입소스가 진행한 그렇습니다. 조사라는 것도 네. 언급을 드리고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네.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네네네. 확인 가능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계속 확인해 주시고. 예. 자, 그동안 이제 변수가 뭐냐? 결국 네. 이제 목전의 선거는 다가왔고 이제 실제로 사전 투표 시작이 된 셈입니다만 변수를 꼽아 주실 때 한미 정상회담 지난 21일, 23일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 이런 그렇죠. 게 이제 굵직굵직한 거였고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 네. 24일부터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이 사과로 시작된 민주당의 내홍 이게 지금 매일 이슈로 나오고 있어요. 이 소장님 요거 민심에 영향 줍니까? 이게 지금 민심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또는 진보 성향층에게 오히려. 굉장히 직격탄인 지금 아이고야, 사안이에요. 다 뭉쳐도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지지도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이 최근에 한 2, 3주 계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정당 있어요. 지지도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도만으로 보면 부동층이 23%나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은 투표율이 이제 대선 총선보다는 낮잖아요. 상대적으로 낮은데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던 게 정당 지지도였어요. 그래서 정당 지지도가 높으면 그 당선한 쪽의 후보도 같이 편승 효과를 통해서 그 비슷한 정당 지지도 약간 높은 수준의 득표율을 보였었다. 그런 걸로 보면 지금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윤호중 비대위원장 두 분 공동 비대위원장의 이 뭐랄까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갈등. 뭐. 네, 이 갈등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까지 있기 때문에 무려 7,000명입니다. 대선 때. 입후보한 후보자.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선거 때랑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에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은 네네. 삼가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떤 좋은 지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TPC 분석에 의하면 이건 선거에는 결정답니다. 왜? T는 뭐냐? TPC. T는 타임. 시간. 시기적으로. 아예 그러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든지 네. 아니면 지방선거 직후에 하든지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책임을 물어서 뭐 토사구팽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어요. 예. P는 뭐냐? 이런 건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시기에. P는 그러면 그러니까 person. person. 적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렇죠. 혼자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분란이 윤호중 위원장이 윤씨인데 왜 P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사본부에 무슨 발표가 있다 그러면 최영일 진행자 그다음에 이은영 소장, 배영찬 소장 같이 나와서 하면 공동 보조가 맞춰져요. 그렇죠. 마지막은 뭐냐 C는 컨텐츠입니다. 586 용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롭지가 않다. 이런 걸 뭔가 콘텐츠를 갖추는 이야기는 그럼 대안은 뭔데? 그럼 586 용태하면 누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제는 70년대, 90년대 학번이 70년대생, 90년대 학번이 나와서 뭘 할 건데? 그럼 MZ세대 세상 만들 건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선거 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의 그 중심을 당을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그걸 뭐 마구잡이로 비판하기 힘든데 시기가 너무 안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쭉 얘기했는데 지금 우세 지역들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많이 좀 선방하기가 쉽진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 지금 8개, 9개를 지켜내면 성공이라고 본다. 그렇죠. 총괄선대위원장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각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게 이제 방송 3사 조사 4개인데 제가 볼 땐 5개거든요. 거기서 2개나 3개만 플러스 시키면 선방한 결과. 졌다고 하기가 참 애매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지역들이 어디냐고 하면은 인천, 그다음에 충남, 그다음에 대전 3곳인데요. 저희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인천을 이제 박빙 경합 열세로 봤는데 방송 3사 조사에서는 여기를 경합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충남은 저희는 경합지로 봤는데 방송 3사에서는 경합 열세 지역으로 봐서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 그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소장님의 지금 또 이제 개인적인 분석에 이제 촉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말씀하세요. 아니 워낙 이제 여기가 충청권이 이제 박빙 지역이라서 박빙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이 너무 싹쓸이를 했어요. 압승을 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2010년이나 2014년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0년 기억나시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일방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일방적인 경우가 없었죠. 거의. 2014년도 일방적이지는 이제 98년이 좀 일방적이었어요. 그때는 이 김대중 전 그렇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에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98년에. 근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4년 전에는 PK 지역 세 곳도 부산, 인천, 부산, 경남, 울산을 다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흥미로운 것은 충청권 4곳이 다 현직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근데 얘기는 약간 이번 선거의 성격상 구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4곳이 어느 한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묶음에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개별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충청권은 묶음으로 봐야 된다. 묶음으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세종이 그동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이 성과가 있는 이춘희 후보, 이춘희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판도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충청권은 묶음 가능성이 있다. 최종 결과를 예상해 줘야죠. 그게 궁금한 건데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볼 때는 인물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이 세 지역이 다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후보들이 현직이기 때문에 현직 경쟁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지방은 소지역주의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배출된 인물이 지금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효과를 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충청에서는 이제 달라요. 팩트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충북은 현직이 아닙니다. 노영민 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문심과 또 윤심이 되게 여기가 이제 왕의 남자 지역 이렇게 불려 있었잖아요. 방송 3사 조사 결과를 보면 수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는 별로 현직 프리미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두 정당 간이 팽팽할 때는 현직이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 구도가 워낙 국민의힘 쪽으로 쏠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청권도 우리가 뭐 마음 밝힐 수 없어요. 이런 충청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꼼꼼하고 전국의 판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현직 프리미엄보다는 구도의 영향이 더 큰 작동을 하고 있다. 이 소장님은 경합이다. 근데 민주당에게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배 소장님은 아니다. 아닐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서. 큰 구도 중심으로. 저는 인물 중심으로. 충청권 관련해서. 근데 이제 그 인물 중심, 구도 중심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따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지금은 다 민주당 석권 지역이었는데 배 소장님 말씀처럼 묶음으로 한꺼번에 또 바뀌느냐. 이것도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올인을 배 소장님이 하셨던 경기 지역. 야, 저 봐도 모르겠어요. 경기인데. 방송 3사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송 3사 조사를 보면 김동연 후보 39.1%. 네네. 김은혜 후보 37.7%. 오차범위 내죠. 불과 1.4%포인트. 깻잎 반의 반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강용석 후보의 존재까지 포함을 한다면 완전 대선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김은혜, 강용석.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는 세모 네모가 아니라 가로 세로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 인터뷰할 때 단일화를 선험한 사람이잖아요. 단일화 전문가. 단일화 전문가. 그래서 이거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단일화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오늘하고 내일 사전 투표인데 여기서 단일화하면은 별로 크게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효과가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 3사 조사 보면 강용석 후보 지지율이 벌써 1.6%로 많이 빠져 있어요. 한때는 막 이제 그 이상 높았는데. 그렇죠. 몸값 높을 때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몸값이 지금 떨어졌는데 그럼 김은혜 후보가 하기 힘들죠. 단일화하기가. 그게 또 단일화의 딜의 법칙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조사 결과가 경기도는 그 배 소장님 방송 3사 조사하고 또 다른 조사도 있어요. 그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 24, 25일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김은혜 후보 45.0, 김동연 후보 37.4%로 두 후보 간 격차가 7.6%포인트 오차 밖의 범위에서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그런 조사도 나왔습니다. 격차가 여기도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두 개의 차이가 왜 있냐면 그 갤럽 조사는 유선 번호 비중이 한 9%인가 들어갔고 방송 3사 조사는 유선을 안 넣었어요. 다 가상
가상번호, 네네. 100% 가상번호를 해서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를 지난 대선에도 누누이 이제 우리가 분석해 왔는데 이렇게 커요? 이 대목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다른 지역은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뚫어져라 분석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런 이유는 대선 2라운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오전, 오후, 저녁, 새벽 판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출렁출렁하고 있다. 그럼요. 강용석 후보의 존재감이 그래서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 이제 상황이 달라져 버렸죠. 지난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들어가기 전날 단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윤석열 안철수. 근데 맞아요. 경기도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적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개표 결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 상태 자체가 김은혜 후보에게는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된다. 또 이제 강윤석 후보가 어느 정도 표를 가져가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이 오늘 내일 만약에 단일화가 되거나 사퇴가 된다고 가정해도 지금 찍은 표가 사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표가 단일화해도 그렇죠. 단일화되면 사표가 되는데 진짜 단일화가 안 되면 이미 유권자들은 막 찍고 있으니까. 그 깻잎 반의 반장 차이가 지금 강용석 후보가 지금 찍었거든요. 이미 지금 오늘하고 내일 계속 찍거든요. 정말 단일화 효과 3자 구도의 이게 뭐랄까 아슬아슬함. 이게 또 경기 이제 선거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인천도 궁금하긴 한데 지금 시간이. 시간이에요? 예. 시간 좀 일단 널리면 안 돼요? 시간을 통으로. 선거 특집 1시간.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PD님이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웃으시다고 손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손 사례를 치시네요. 힘이 없다. 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조사들. 인천 계양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23일, 24일 이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42.5%, 윤영선 후보 42.7%, 0.2%포인트 차이예요. 이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23, 25일 한 건데 여기도 지금 계양을은 803명을 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 48.1%, 윤영선 후보 44.4%.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 있고.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누가 당선이 될지 결국 뚜껑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3일, 24일 한 조사, 여론조사도 이재명 후보 45.5, 윤영선 후보 44.3. 다 그러네요. 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이미 이재명 후보는 타격이에요. 왜냐하면 타격이다. 전국 선거를 이끌고 있는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낙승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했었거든요. 낙승을 예상했다. 아니 그 예상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난 총선에서 2020년 총선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의 득표가 58, 윤 후보가 38이었거든요. 2년 전에. 근데 지금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론조사로. 이것만으로도 대선 후보였었는데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자, 이 소장님. 이게 이 출마를 결정하고 뭐 지난주, 지난주 이런 이 오락관 계속 할 때 격차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초박빙으로 바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선거 캠페인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당내 싸움도 지금 같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도 이렇게 썩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도 인물, 뭐 정책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보듬어 담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선거 마케팅 캠페인인데 캠페인 전략이 썩 좋지 못했고 이 상대 후보가 생각외로 지역에서 올해 세 번째 출마한 분이어서 지역 현안을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누가 나올지 몰랐는데 사실 그 전에 완전 인지도 제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TV 토론이나 이런 인터뷰들을 쭉 보면서 보니까 생각외로 괜찮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되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점점점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팽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마케팅에 이제 패착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지난 대선 생각해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전국에서 깻잎 반의 반장 차이로 낙선한 대선 후보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 차이가 좀 있었어요. 두 자릿수 정도로.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이른바 이재명 후보니까 또 제가 이재명 후보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명? 구도가 안 좋아요. 구도가 안 좋다. 그냥 뭐 개항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판세와 판도가 국정 안정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악재가 많아서 체는 뭐냐? 체는 뭐겠어요? 체력이죠. 체력? 선거는 체력입니다. 네네. 체력은 그렇죠. 뭡니까? 정당 지지율이죠. 정당 지지율이다. 정당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악재들이 많아요. 네네네. 가장 최근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논란까지. 그런데 국민이 뭐 바이든이 와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해 여성 3명을 장차관에 임명해. 그러니까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거죠. 마지막에 명은 뭡니까? 명분이죠. 결국은 험지가 됐어요. 처음에는 얘기가 너무 이 험지가 아니라 뭐 정말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험지가 되다 보니까 명분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구체명 때문에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될 그 당의 지지층들이 전화를 안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요거 적합도 말고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또 당선 가능성은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여론조사, 여론 분석 국내에서 뭐 손꼽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매주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후보지만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KBS 최강 시사 인터뷰를 지난 화요일에 했는데 이 접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현장 반응은 ARS 조사 결과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적극적인 사람들만 전화를 받는다. 일부 그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자, ARS 조사에서 지고 있더라. 이것은 포기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일 수도 있다. 사실 최근에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이런 이제 메시지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역풍 불어요. 역풍 분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발 후보자들이나 정당 관계자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30년 동안 여론조사 분석을 해왔지만 데이터 분석을 해왔지만 하지만 그냥 참고하는 자료로 생각할 때 그러면 2년 전에 총선 때는 잘못된 여론조사인가요?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는데 그러면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 압승할 때 여론조사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론조사 가지고 뭔가 시비를 삼지 말고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더해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할 때 유권자들이 박수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론조사 뭐 고쳐야 될 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더 또 보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적으로 여론조사에 삿바싸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짧게 덧붙이면 이 정도 격차면은 이 후보가 느끼는 체감도는 진짜 좋다고 느낄 수 있어요. 좋다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집도를 높여야 되는데 이제 지지자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하니까 호응을 일단 해줬다고 저는 보고 실제 이제 이거를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지지층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얘기일 수 있다. 그래도 선거 전략일 수 있네요. 그렇죠. 선거 이게 정치적 발언이라는 거죠. 그래요. 자 이게 뭐 사실 그 남아 있는 막판 변수 뭐 이제 배 소장님은 이게 사전 투표율이다 이런 얘기 하신 바도 있는데. 지금 1시 42분 현재죠. 근데 오후 1시 기준 사전 투표율은 5.3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동안 뭐 늘 약간 공식처럼 얘기했던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뭐 진보에 유리하다. 민주당이 유리하다. 지방선거에서 유효할까요? 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보는데 아까도 지금 그렇게 된다. 네네 그 정당 지지율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29% 많이 20%까지 내려간 상황이어서 투표율이 높게 되면은 아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그래도 가서 한번 찍어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나왔다.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고 사전 투표율은 지금 보면은 지난 그 7회 지방선거 때 20.1%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14년 때도 보면은 11.5%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은 20%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넘을 거다. 지방선거가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대선이 이번 대선이 77.1%인데 지방선거는 대체로 60% 안팎으로 보고 저는 62.29%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 62.29? PD님 적으셨죠? 62.29%. 너무 높은데요. 네. 저는 이제 50. PD님 방송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청취자님들이 다 적고 계실 거예요. 이번 선거의 유불리는 2030이다. 2030이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30% 이상이면 사전 투표율이 민주당의 희망적. 사전 투표율이 한 20% 정도에 머무른다면 국민의힘이 희망적. 전 유불리를 이야기하는 좀 그렇고 후보자들 7,000명이 뛰고 있으니까 희망적. 또 갑자기 아까 물어보면 막 어물어물 하시다가 이런 건 이 숫자를 소수점 뒤 2자리까지. 이 소장님도 예언해 주세요. 아니 저는 한 53에서 55인데 한 54 정도 봤거든요. 차이가 있네요. 네네. 근데 62. 총투표율. 네. 근데 이제 62까지 나온다고 보니까 재보궐로 하신 거 아니에요? 재보궐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지금 민주당 지지층 워낙 좀 안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50% 중반대 정도에서 멈출 것이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게 한 14년도 지방선거 투표율 정도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언을 여쭤볼게요. 그냥 세 글자만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진짜 궁금하게 경기지사 선거 누가 이겨요? 배 소장님 누가 이깁니까? 저는 강용석. 정말?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선거를 당락을 떠나서 흔들고 있는 사람은 강용석 후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제 당선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는 지금 워낙 초박빙인 데를 그거는 주장이 돼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한 쪽으로의 승자를 꼽으셨고요. 이거 당락이 아닙니다. 이 소장님은. 저는 김동연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이길 것 같다. 왜냐하면 추세선을 봤을 때 최근에 또 다시 격차를 벌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최근에 나온 어저께까지 나온 거 보니까 격차 좀 벌리고 그 김은혜 후보가 정당 지지율보다 본인 지지율이 높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후보가 될 것 같다. 두 분이 뭐 이름을 다 석자 얘기해 주셨네요. 두 분 다 저는 김 씨가 될 거려 그럼 화내려고 그랬거든요. 고맙습니다. 여론오락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임찬 소장, 이은영 소장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기아 타이거스의 상승세. 표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표정 좋아.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공교롭게 이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막을 수는 없네요. 마스크로 가리고 있습니다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오늘은 야구가 아닌 축구 얘기를 시작해야죠. 그렇죠. 축구 얘기 안 할 수 없죠. 3주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될까 안 될까? 정 PD님 되게 신중해서 그렇죠. 이 득점왕 됩니까? 막 이러면 이제 두고 봐야 된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오물오물 얘기하셨는데 이번 주 월요일 소식이지만 다뤄도 국민들이 기쁜 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최상의 결과였죠? 맞습니다. 이 노리치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등극을 했죠. 사실 이 리버풀의 살라 선수가 득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단독 득점왕이었잖아요. 새벽에 제가 얼마나 설렜는지 진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했는데 그 한 골이 들어가면서 공동 득점왕이 됐지만 그래도 훌륭한 것만큼은 당연히 변하지 않고요. 그렇죠. 사실 이날 전반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 모습이 좀 많이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결정적 찬스도 놓치고 해서 조금 이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트넘이 이제 경기 초반에 선취 득점을 좀 이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동료들의 지원 사격이 나온 것이 또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났고 3대0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2골을 이제 몰아넣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팀 동료들의 또 전우회라고 할까요?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전반 초반부터 해서 이 케인 그리고 이제 쿨루셉스키까지 계속 소위 말해서 노골적으로 몰아주기를 할 정도였는데 특히 이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1대1 찬스를 받았는데 맞다 흥민이 형 이러면서 막 찾다가 자기 다리에 꼬여서 넘어질 정도로 정말 손흥민을 찾다가 그러니까 1대1 찬스인데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한테 밀어주려고 하길래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팬들이 보면서 쿨루셉스키 저기 과자라도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편의점 상품권을 그쪽으로 보내줘야 될까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두 번째 골을 넣은 다음에 이 손흥민 선수를 다 얼싸안고 이게 목마 태워주듯이 하는 모습이 진짜 이 손흥민 선수가 팀의 중심이구나 그런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요.
토트넘의 중심이면서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뭐 최우수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네네. 자, 리그 4위를 차지한 토트넘. 네. 3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이제 복귀하다 보니 네. 다음 시즌을 또 기대하는 축구 팬들도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와 지금 함께하는 콘테 감독. 네네. 그리고 또 영혼의 단짝 바로 해리 케인 선수. 네. 케인 선수 한번 이적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랬었는데 계속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내년에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기 때문에 이 손흥민 케인 이 손케 듀오의 동기부여가 굉장히 엄청날 겁니다. 실제로 이 케인 같은 경우는 어쩌면 손흥민하고 보낸 시간이 아내하고 보낸 시간보다 많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손케 듀오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에서도 손앤 케인 듀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보통 기록이 아닌 게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합작골을 만들어낸 듀오라고 하더라고요. 종전에 이 첼시의 램파드랑 드록바가 36골을 합작했는데 네네네. 손흥민과 케인이 총 41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최다골 그렇죠. 콤비다. 근데 보통 이들의 콤비를 보면 미드필더랑 공격수의 조합이 많은데 램파드 드록바처럼 이 두 선수가 득점과 도움이 손흥민이 21골 20개 어시스트 반대로 이제 케인이 20개 21의 어시스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굉장히 특이한 조합인데 받아서 넣거나 넘겨서 넣거나 그렇죠. 나 하나 넣고 너 하나 넣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대단하네요. 그런 조합인데 단일 시즌에 이제 2020에서 21 시즌에도 14골 합작 이것도 신기록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 손케디오의 유일한 단점이 트로피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챔피언스리그라든가 EPL 우승 트로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시즌 또 챔스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도 놓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손케디오 내년에도 조금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아유 탄력받은 컴비를 찢어놔서는 안 되죠. 절대로 그렇죠. 또 뭐 각자도 헤어지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럼요. 기록을 계속 써나가면서 이제 갖지 못한 기록, 트로피 추가가 내년에 있게 될 것인지 아주 마음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자, 유럽 4대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득점왕. 팬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어요. 네네.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가. 자, 열린 토론에서 이건 뭐 밤샘 토론으로 가도 얘기가 이어질 것 같은 정 PD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이제 담당 PD님이 꼭 정해라. 피하지 말고 정해라. 네네네. 압박을 또 넣었네요. 네. 근데 저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예. 왜냐하면 일단 한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다는 점에서는 그것도 이제 가장 현재 클래스가 높다 볼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네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넘버원이다.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도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차범근 선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분데스리가의 위상이 거의 현재 EPL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데스리가에서 외국인 선수 당시에 역대 최다 득점자였고 거기다가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출전도 1위였어요. 외국인 선수 전체로만 따져도 2위고 이렇게 득점도 많이 하고 이제 팀에 대한 공헌도도 높았다. 박지성 선수도 물론 이제 맨유라는 팀에서 이런 업적이 많긴 하지만 과연 차범근이나 손흥민이 그랬듯이 팀의 핵심이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어떻게 헌신적인 부분을 좀 더 인정해줄 수는 있겠지만 핵심이라 보기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물론 이제 박지성 선수도 당연히 훌륭한 자원이면 많이 기여를 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누가 제일 뛰어난가 보다. 차범근이 있었기 때문에 박지성이 나왔고. 그것도 맞아요. 박지성이 EPL에서 또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나왔고. 맞습니다. 세대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또 이제 제2의 손흥민을 이어서 또 다른 좋은 EPL 리거들이 나오겠죠. 또 나와야죠.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져야죠. 네. 자, 아주 뿌듯합니다. 사실 이게 뭐 누가 뛰어나냐 보다 우리 축구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하면 거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손흥민 선수가 축구 대표팀 동료들은 물론 토트넘 동료들과 뛰는 모습을 국내에서 볼 수 있게 될 예정인데 요거는 평가전이에요? 내년 그러니까 다음 달 6월 2일에 상암에서 이제 브라질과 평가전을 우리나라가 가집니다.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토트넘 소속으로 내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3일에는 K리그 토트넘이 방한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단체로 방한을 해서 팀 K리그 그러니까 K리그 올스타와 13일에 그리고 이제 16일에는 세비야와 또 친선 경기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대표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우리나라 팬들이 몇 번 봤지만 토트넘 소속으로 아까 말했던 케인이라든가 이런 선수들과 경기를 영국 가서 힘들게 티켓팅 해야 직관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렇죠. 돈 많이 들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그렇죠. 야, 정말 좋은 지금 그러면은
이 상암 월드컵 구장 네네. 티켓은 계속 매진 나오겠네요. 브라질전은 이미 매진이 됐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예, 이제 그 토트넘 방한 경기도 곧 예매를 시작할 텐데 네네.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집트 대표팀이 와서 평가전을 하면 살라랑 싸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성사될까요? 아, 그거는 이미 이제 확정이 됐고. 확정됐어요. 네, 이제 과연 살라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더비 이 경기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같이 뛰느냐? 네, 맞습니다. 야, 득점왕 더비 이것도 네. 국내에서 보면 재밌겠네요. 네. 자,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얘기 해보죠. 네. 자,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 시즌 초반에는 너무 부진해서 네. 경기 보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네. 자, 최근에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주에 신시내티 상대로 첫 승을 신고를 했죠. 6이닝 무실점으로 네. 첫 승을 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오타니 선수와 또 선발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기 중이에요? 예, 경기 중이고 이제 류현진과 오타니 선수는 모두 투수 교체가 됐지만 네. 류현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5이닝 2실점 그리고 오타니 선수는 6이닝 5실점을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가 조금 약간의 더 좋네요. 판정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이제 오타니 선수가 한 이닝 더 쳤지만 네. 3점을 더 실점을 했습니다. 네. 자, 최종 승패 결과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타니 어떤 선수입니까?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투타 겸업을 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홈런왕에다가 MVP까지 차지를 했고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탑스타인데 오늘 류현진 선수가 그보다 더 나은 피칭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타니 선수 이게 일본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이제 경쟁에 그렇죠. 그런 느낌이 팬들의 있죠. 관심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스포츠 본부 여기까지 정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를 기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당첨된 청취자분은요. 8401-6369-1785-6118-3377님. 좀 맛있는 이제 편의점 상품권으로 간식 골라 드시고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여론 오락관에서 언급된 정당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이 정당 지지율의 여론조사 출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29%, 부동층 23%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의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거 국면이고 숫자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참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사전투표 첫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토요일에도 사전투표 이어지니까 많이들 투표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